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출문제로 일제강점기 다 정리를 했고,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과정부터 해서 현대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바로 대한민국으로 뚝딱 넘어간 건 아니고 정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진 않았어요. 물론 식민 통치를 당했던 그 제3세계 식민지 국가 중에서는 우리가 비교적 빠르게 정부를 수립한 거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르게 이 문제를 극복을 해 나가는데, 사실 우리는 임시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아주 여러 개 단체가 난립을 해서 그거를 통합을 하는 그런 단계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빠르게 들어간 거는 맞아요.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그대로 임시 글자를 빼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럼 그 과정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광복 직후에는 어땠냐면, 사실 우리는 광복 전에 이미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일본의 패망이 좀 기정사실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일본이 망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지, 이제 일본이 이길 가능성 거의 없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태평양 전쟁이라는 2차 세계대전의 끝부분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이. 그래서 광복이 되었을 때 그 직전부터 준비해온 바가 있었습니다. 준비해온 바가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은, 우리도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만 보자면 그 일본이 항복을 하고 전쟁이 끝나게 된 직접 계기가 그 미국이 핵을 쏘죠. 그 핵을 맞고 나서 일본이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항복을 하게 됐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핵 발사로 인해서 항복을 했다 보니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와 세계사적인 흐름에서 우리의 독립과 우리의 이 국가 체제 형성이 완전히 별개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 광복 직후에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광복 직후에 보니까 미국과 소련이 군정을 하러 우리나라 쪽에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한반도에 이 두 나라의 군대가 각각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 문제를 단독으로 본다기보다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반도 국가인 대한민국이 어떤 성격을 가진 국가가 되냐에 따라서 강대국의 그때 당시에 큰 흐름이었던 미국과 소련을 필두로 하는 큰 두 축이 상당한 경쟁을 한 거죠. 이거는 전쟁으로 막 대포 쏘고 총 쏘는 그런 열전은 아니었지만, 이 광복이 되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냉전이라 그러죠. 어떤 육탄전인 전쟁이 있는 건 아닌데 어떤 흐름으로 냉전이라고 하는 전투 상태에 있는 거죠. 사회주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 간의 어떤 충돌이 있는 거죠. 여기 대표의 미국이 있고 이쪽에 이제 소련이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색깔을 갖는 국가가 될 것이냐를 놓고 미국의 생각 그리고 소련의 생각이 서로 달랐던 거죠. 그래서 정확히 공평하게, 이거 우리 입장이 아니고 이쪽이 공평하게 38도선을 놓고서 남쪽은 미국이 들어오고 북쪽은 소련이 들어가서 군정을 하는 거예요. 뭐 명분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식민 통치를 겪었기 때문에 당장 자립할 능력이 없다라고 지금 보고 혼란을 잡아주겠다라는 걸로 들어오기는 하죠. 근데 사실 혼란을 겪어도 그건 우리의 어떤 우리 민족의 운명인 거고, 마냥 혼란스럽진 않았겠죠. 우리도 내부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미 군정에 들어와 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움직일 여지가 좀 상당히 좁아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한 발짝 일찍 준비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운형. 이 여운형이 준비를 해가지고 조선이라는 국가를 새롭게 건국할 준비위원회를 조직을 합니다. 이걸 약칭으로 건준이라고 해요. 건준이. 자, 그래서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서 원래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거를 맺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광복되기 전부터. 광복 이전에 이제 곧 일제가 망할 거고 우리가 광복이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엄청난 혼란이 올 거잖아요.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건국 동맹이라고 하는 걸 맺었어요. 동맹은 서로 따로따로 있었던 어떤 두 조직이 이렇게 힘을 합치는 걸 보통 동맹이라 그러죠. 좌우익 세력이, 우리가 공통의 목표는 독립이고 공통의 목표는 우리의 자주 독립 국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동맹을 하죠. 그래서 조선 건국 동맹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여기에서 건준이가 조직이 됩니다. 광복 직후에. 물론 우리 땅에는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와 있었기는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활동하냐면 혼란스럽죠. 지금 일본인들 국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도망가느라 정신이 없고, 우리도 나름대로 치안대를 조직을 하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파트였어요.
여운형이 추구했었던 방향의 국가가 어떤 방향이냐? 당연히 여운형 스스로가 추구하는 이상향이 있었겠죠. 새로운 국가의 명칭이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들어가죠. 조선인민공화국. 인민이란 글자를 딱 보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쪽 느낌이 좀 물씬 나죠. 완전히 그런 국가라고 공표한 것은 아니지만 다분히 이런 성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국가의 어떤 성격을 딱 보자마자 이름을 보고서 미군정은 여운형이 추구하고 있었던 건준이가 주장하는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다분히 사회주의적인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잡음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자, 건준위에서 준비 강령을 만들게 있었어요. 우리의 공통의 목적은 뭐냐면 우린 더 이상 누군가의 어떤 지배를 받고 도움을 받고 이런 것보다는 완전한 독립국가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민주적인 정권 수립을 목표로 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과도기가 있겠지만 우리 국내의 질서를 우리 스스로 유지할 거고 대중들이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한다.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렇게 사회가 바뀌면 지금은 아직 뭐가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대표 체제도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오히려 여기저기에서 무슨 뭐 도둑도 막 난리를 치고 이런 식으로 사회 질서가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살았던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일본으로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맺힌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의 재산을 약탈하거나 그들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 여운형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금지를 시켰어요. 그들이 안전히 귀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회 질서가 망가지지 않게 하려고 나름 노력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었지만 남쪽을 들어와서 통치를 하고 있었던 미군정은 우리의 건준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1945년 8월 직후에 그 광복 이후 상황은 이랬어요. 그러면 지금 뭔가 지도부가 없는 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봉 뜨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비교적 빠르게 이 제국 그 세계 열강의 사람들에게 관심사에 도마에 오르게 되고요. 왜냐면 우리 광복이 되기 전에 카이로 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이전에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을 시켜주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했던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속을 이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할 거냐를 광복이 되고 나서 이제 한 12월 달에 45년 8월에 광복을 했죠.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저기 모스크바에서 삼국 외상회의라는 거를 개최를 하게 돼요. 이게 뭐냐? 삼국은 미국과 영국과 소련입니다. 여기 외무장관들이 셋이 모여가지고 자 이제 한반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이게 나중에 엄청 파장을 몰고 오거든요. 일단은 이 한반도를 민주국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임시 민주정부 일단 수립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얘네가 지금 뭐 아무것도 없지 않니? 자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을 테니까 안정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최고 한 5년 정도 우리는 본다. 4개의 국가가 강대국 4개가 돌보음을 하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미국과 영국과 중국과 소련이 일종의 5년 동안 이 4개 국가가 돌아가면서 신탁 통치를 하자. 그 신탁 통치라는 게 뭐냐? 그 유엔의 국제연합의 감독 하에 자격을 갖춘 국가가 일정한 지역을 통치하는 제도를 신탁 통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해요? 미소 공동위원회를 여기 한반도 안쪽에다가 설치하자. 이게 결정이 됐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으로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확한 뜻이 뭐든 거긴 간에 이제 우리가 드디어 아주 오랜 아주 지긋지긋한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드디어 벗어났는데 이제 우리 땅 우리나라 되찾은 건가 하고 있는데 뭐 왜 이랬는지는 알겠지만 더 이상 남의 나라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감나라 떡나라 하는 거 싫겠죠. 그거 되게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의도랑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좀 자극적으로 또다시 우리가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다. 이런 내용을 필두로 좀 오보도 나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누군가의 식민지로 들어간다는 뜻은 아니기는 했어요. 그거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반대가 사실 상당히 심했고 그래서 이 신탁 통치를 두고서 그 김구하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세력이 나오는 거고 좌익도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 찬탁으로 돌아선 이유가 뭐냐면 여기 소련 쪽에서 이제 우리 좌익 쪽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는 뭐 그런 통치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민주정부를 수립해 주는데 과도기에 해당하는 시기다라는 거를 정확히 납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를 완전히 먹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과도기에 살짝 뭘 하겠다는 거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2단계는 뭐 어떤 식으로든 거쳐야만 하는 단계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나중에 이거 신탁 찬성한다. 이 찬탁을 하고 어쨌거나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자립을 할 거니까 이렇게 좀 보고서 두 갈래로 지금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익과 좌익으로 나뉘어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민주정부 수립한다고 건국 동맹이라는 걸 맺었었는데 이 신탁 통치 발표가 나고 나서 다시 찢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같이 뭔가를 또 하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에 터지게 되는데 어쨌거나 서구 강대국들은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요. 신탁 통치 하겠다.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 미소 공동위원회가 한반도에 설치가 됩니다. 그 남한 쪽에 설치가 되죠. 자, 1차, 첫 번째 1차가 있다는 것은 2차도 있다는 거겠죠. 이게 왜 이렇게 여러 차수에 걸쳐가지고 됐는가? 뭔가 지금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중단되고 개시하고를 반복했다는 뜻이 되겠죠. 첫 번째로 개최가 되었을 때, 자, 미국과 소련이 여기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결정했던 것처럼 자, 이제 임시 민주정부를 한반도에 만들 건데 요걸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협의체가 있잖아요. 북한에도 지금 북쪽에도 뭐가 있을 것이고 우리도 건준위가 지금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집단 체제들이 지금 있는데 한반도에 어디까지를 같이 불러 모아서 이 민주정부 수립에 대해서 회의를 할 것이냐의 문제가 첫 번째 안건으로 들어와요. 자, 미소공동위원회 어디에서 개최가 됐냐면 저기 서울에 오늘날 지금 서울에 시청광장 있죠? 시청광장 앞쪽에 덕수궁이 있습니다. 그 덕수궁 안에 들어가시면 약간 그 파르테논 신전처럼 생긴 멋있는 건축이 있습니다. 석조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게 돼요. 가끔 보기에 요 석조전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서 참고차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자, 한반도에 임시 민주정부 이제 만들어야지. 자, 여기 논의에 참여할 이 단체는 어디를 하면 좋을까? 여기서부터 의견이 갈려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직. 어떤 단체를 포함시킬 거냐를 놓고서 아주 맹렬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렬됩니다. 미국의 입장은 찬탁이건 반탁이건 어쨌든 한반도 내부에 있는 애들은 다 데리고 와야지. 얘네 나라 일인데 라는 입장이었고 찬 반탁 세력을 모두 포함해야 된다 였고 소련은 무슨 소리야. 찬탁을 하는 사람만 데리고 들어와야 전개가 되지. 반탁하는 애들은 뭐로 데리고 들어와? 괜히 반대나 할 텐데. 찬탁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된다. 좀 민주적이지 못한 결정이죠. 소련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요 입장 차이가 미국과 소련들도 맹렬히 다투고 우리도 이제 합의체가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결렬이 돼요. 결론이 안 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개최됐는데 결렬이 됐어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지금. 그래서 점점 전운이 감도는 굉장히 팽팽한 긴장이 오가는 가운데 문제의 발언이 하나 터집니다. 정읍 발언. 이승만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흘러가는 걸 딱 보니까 뭐야 지금 소련하고 미국하고 의견 결렬됐네? 이렇게 했다가 우리가 지금 통합 정부 체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이 뭐라 그러냐면 정읍에서 연설을 한번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일단은 정부를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냐. 같이 출발하든지 따로 출발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스타트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일단은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먼저 수립을 하자.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거 나중에 흡수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해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죠. 왜냐면 여기에 끄덕끄덕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일단 나라가 반토막이 나서 시작을 한다는 건데 이게 나중에 합쳐진다는 보장이 어딨나요? 이게 되게 위험한 얘기죠. 그래서 이승만의 이 정읍 발언이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뭔가 돌아가는 판세가 또 심상치 않아요. 이승만을 지지하는 지지파와 그렇지 않은 반대파가 생기면서 또 우리들끼리 분란의 조짐이 보이게 됩니다. 이걸 보고 있었던 좀 더 멀리 보고 있었던 이 독립운동가분들 혹은 중간의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중도파들 있죠. 이 중도파가 보기에는 이게 더 문제예요.
지금 또 우리끼리 의견 결렬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더 나쁘다. 지금 우리는 같이 합심해가지고 어떻게든 같이 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우리끼리 또 이렇게 의견 대립하면 곤란하다. 좌우가 이렇게 대립하면 안 돼. 좌우는 합작을 해야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 중도파 여운형하고 그리고 김규식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두 일단 독립운동계의 대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둘이 나서가지고 자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견을 한번 조율을 해봅시다 하면서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면 자 우리 어쨌든 민주주의 임시정부 만들자라는데 모두 이견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좌우합작위원회가 조직되는 1946년 7월이면은 광복이 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인데 국민은 얼마나 불안해요. 지금 뭔가 정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없고 미국이랑 소련이 들어와서 자꾸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고 신탁 통치니 뭐니 너무너무 불안한데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있고 이승만은 우리끼리 정부 만들자고 하고 있고 정신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광복이 되고 나서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 뭐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에서 뭘 하냐면 자 우리 민주주의 임시정부 만드는 작업 일단 시작해야 되고 토지개혁해야지. 사람들 지금 먹고 살 길 막막한데 빨리 이거 정리해줘야지. 이 문제를 좀 거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친일파 처리해야지. 요거 내용 지금 다 합쳐요. 지금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고 정부가 형성이 조금 늦게 되더라도 빨리 해결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들이 있다. 요거 해결하는 거 같이 협의해야 된다. 그래서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우리가 지금 반드시 꼭 당장 라인 나우 지금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이렇게 산적을 해 있다. 이 7가지 지금 빨리 해야 돼. 라고 원칙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동조하는 것 같았지만 또 바꿔 생각하면 그냥 남쪽만 단독 정부 세우고 싶었던 사람들은 이 좌우합작위원회가 되게 싫었겠죠. 그냥 시간 끄는 것 같고 시간 버리는 것 같고 뭐 이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주 극단적인 누가 했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이 좌우합작위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이 여운형이었거든요.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운형이 갑자기 암살당합니다. 이 여운형이 암살당하면서 이 계획은 백지화가 되게 되죠. 여운형도 암살당한 데다가 서로 소련이랑 미국 사이에 냉랭한 이 냉전이 강화가 되면서 미군정이 이제 우리 뭐 지원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지원 철회가 또 나와요. 굉장히 또 일이 묘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본주의 미국과 공산주의 소련이 서로 대립을 하는 그 과정에 사실은 우리나라는 좀 희생양 같은 역할로 좀 들어가기는 하죠.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된 것 중에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있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 다시 열릴 기미가 안 보이지 않느냐. 이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어떻게 아느냐. 통일정부가 수립되기를 원했는데 지금 그게 여의치 않으니 일단은 우리가 지금 국가도 없는 공동상태 아니냐. 한반도가 비어있다. 아주 위험한 상태다.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나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이 38도선에서 이북에서 소련이 빨리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국민이 세상에 호소를 해야 된다. 근데 또 이승만이 연설을 할 때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그래 일단 뭐라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게 되고 근데 이게 몇몇의 독립운동가 눈에는 그냥 우리끼리 나라를 반토막 내겠다라는 그걸로밖에는 안 보였던 거죠. 미소공동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모른다, 미지수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남한만 단독정부 수립했다가 북쪽이랑 완전히 사이가 나빠져서 서로 영원히 합치지 못하게 된다면 이거는 분단으로 가는 거니까 이건 이거대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그럼 우리 정부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어쨌든 1차가 결렬은 돼요. 그리고 좌우합작위원회도 실패는 해요. 뭐 정읍 발언 같은 거 나오고 하면서 또 좌우합작위원회는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한반도 문제를 해결은 해야 되니까 미국이랑 소련이 다시 얘기해보자 해서 중지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2차로 미소공동위원회를 해요. 워낙에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미소공동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완전히 결렬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결론이 안 났어요. 미국과 소련은 우리는 의견을 합치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뭘 했냐면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에 던져버립니다.
유엔에 상정해버려요. 우리는 모르겠고 우리는 못하겠다. 우린 결정이 안 났으니까 한반도 문제는 유엔이 알아서 해라 하고 국제연합에다가 이 문제를 토스해버립니다. 1947년 9월달 일이네요. 유엔에서도 뭔가 넘어왔으니까 해결을 해야죠.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인구에 따라서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총선거해라. 그 총선거를 해가지고 뭐라도 대표자를 구성을 해야 정부 구성을 실시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총선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총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공정하게 누가 지켜봐 줘야 되니까 유엔에서 한국의 임시위원단을 파견을 한 거예요. 남쪽에도 오고요. 북쪽에도 갔어요. 인구 비례로 총선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남쪽에서도 인구 비례로 하고 북쪽에서도 인구 비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공평하게 감독할 위원회를 각각 파견해 줬는데 북쪽에서는 소련과 북한이 이들의 입국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럼 유엔 어떻게 하겠어요? 뭐야? 우리 결정을 거부하잖아?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 북쪽으로 가는 건 인정하지 않고 유엔 소총회에서는 그럼 남한만 해 일단. 그래서 남쪽만 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발표가 됐을 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 몇 분은 또 깜짝 놀라죠. 이러다 진짜 분단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만 그 남쪽만 총선거를 한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나니까 당연히 여기에 반대한 사람들도 나와요. 왜 남쪽만 이거 선거하냐. 북쪽이랑 같이 해야 된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 실시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크게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게 핵심적으로 진행됐었던 장소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그래서 미군정이 이것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무고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제주도민들의 엄청난 희생이 일어나게 돼요. 이거 그냥 희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냥 학살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고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제주도에서. 그 뭐 순이삼촌 이런 소설 있죠? 그런 거 읽어보면 그걸 소설이라고만 생각해도 되게 무섭고 징그럽거든요.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쓰여진 소설이에요. 4.3 사건을 중심으로 쓰여진 거죠. 중요한 소설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소년이 온다 뭐 이런 소설책 보면 소년이 온다는 광주 얘기지만 그걸 쓴 작가가 4.3을 가지고 쓴 책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소설적인 상상력이 들어는 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쓴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 제주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 공권력에 의해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밖으로 발설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이걸 말도 못하고 이 희생을 보상도 못 받고 있다가 이게 지금 일어난 게 1948년인데 언제 나라에서 이것이 희생이라고 정리를 내렸냐면 2000년이에요. 2000년. 엄청 오래 걸렸죠. 2000년도가 되어서야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은 뭐 반대 봉기 세력 이런 거 아니고 정말 무고한 시민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정부가 조사를 해서 밝혀내고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하기에 이릅니다. 정말 오래 걸린 사건이죠. 이 제주 4.3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총선거 때 제주도 지역은 선거를 무효 처리해버립니다. 인정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이 되고 나서 이 선거 인정 안 했는데도 정부는 수립이 돼버리고 이 제주 4.3 지역을 진압을 하려고 군대를 이제 파견을 했는데 이 군대가 여기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 무고한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진압을 거부해요. 이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여수와 순천을 점령하는 사건이 이제 여수 순천 10.19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예민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고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보니까 단독 선거를 하겠다라고 슬슬 가고 있잖아요. 이거 선거가 진행되면 정말 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김구하고 김규식 등이 나라가 반토막이 나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 이 북쪽이랑 내가 가서 얘기를 해보고 오겠다. 그래서 남북 협상을 해요. 5월달 총선거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1948년 4월달에 바로 이제 김구하고 김규식이 북한 넘어가서 거기서 김일성도 만나고 오고 오히려 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왔거든요. 뭐 일단은 우리도 같이 해서 시작하는 것까지는 동의한다 해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총선거는 그냥 실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50 총선거가 실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남한에서만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인 보통 선거가 실시가 되고요. 내가 투표하는 거 남이 볼 수 없고 하는 그런 선거가 실시가 됐고요. 5월 10일.
그리고 이 결과 2년짜리 임기를 가지고 최초의 국회인 재헌국회의원들이 뽑혀 올라오게 됩니다. 200석 정도로. 한계는 뭐냐면 남쪽에서만 했고요. 그마저도 제대로 되진 않았죠. 제주도 일부 지역의 선거구는 무효 처리를 해버렸으니까 전 국민이 투표했다라고 보기는 또 좀 애매하다.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뽑힌 재헌국회에서 재헌헌법이라고 하는 우리의 헌법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일단 간선제로 이 재헌국회에서 뽑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재헌헌법이 공포되고 나서 한 달 뒤에 재헌국회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복 3주년이었던 1948년 8월 15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절과 정부 수립일이 기념일이 똑같아요. 자, 남북협상 관련된 얘기가 종종 사료로 나옵니다. 이 김구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30년 동안 조국을 그리다가 겨우 이 반쪽에 들어온 지도 2년 반이 가까워졌다. 안타깝게 그리던 조국의 저 반쪽을 찾아서 38선을 내가 이제 넘는다. 우리는 민주자주의 자주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쪽짜리로는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의지를 여러 글에서 표방을 한 바가 있어요. 모두가 말렸는데 이제 북쪽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오는 것도 요 때문이겠죠. 이런 활동에도 상관없이 남한만 단독 선거 진행되고 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자, 재헌국회는 그러면 어떤 추가적인 활동을 했는가? 일단 우리가 정말 강렬하게 원했던 거 해야죠. 재헌국회가 뭐 했냐면, 여기 임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2년짜리고요. 그래서 48년부터 1950년까지 활동을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 친일파 청산해야죠. 35년 동안 친일파가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식 명칭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이에요. 한일 병합에 협력한 자, 이완용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데 도움을 준 자, 일본 치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 고문관 등이 있겠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요거를 처벌하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약칭 반민특위가 출범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친일파들이 드디어 처벌을 받는 것인가? 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매우 했지만, 일단 친일파 청산보다 그때 당시 정부였던 이승만 정부가 반공을 조금 더 상위에 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굴어요. 노덕술이라고 우리 독립운동가들 아주 끔찍하게 고문한 사람이 있는데, 결국에 그 사람 그대로 경찰로 일을 하거든요. 이것도 참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예요. 친일파들을 완벽하게 처단하지 못했고, 일부는 공권력에 그대로 흡수가 되어서 그냥 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명확하게 청산을 하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너무 시급했던 거, 이 토지. 일반인들 지금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아주 시급했었던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건 우리만 이런 게 아니고 북쪽에서도 가장 먼저 했던 게 토지개혁이에요. 우리도 일종의 토지개혁이었던 농지개혁법을 제정을 합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자, 집집마다 한 집당 3정보 이상의 토지를, 그러니까 너무 큰 땅을 개인이 소지하는 걸 처음에 막았어요. 그래서 3정보 이상 토지 소유하는 거 금지한다. 만약에 요거 이상 땅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국가에 파세요. 이거 우리가 돈 받고 사겠습니다. 라고 일정한 토지를 골고루 모두가 가질 수 있게 조절을 했어요. 이 모든 원칙은 유상 매수, 보상금 주고 매수합니다. 그리고 분배할 때도 돈 받고 배부할 겁니다. 이거였어요.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원칙으로 요거를 진행을 하죠. 이 결과 남의 땅을 부쳐먹는 소작농은 어느 정도 감소를 하고요.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자작농이 늘어나요. 이건 긍정적인 사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었던 경자유전이라고 하는 원칙을 드디어 실현을 합니다. 이거는 사자성어처럼 생겼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라는 뜻입니다. 지주는 농사 안 짓죠. 자기는 땅을 갖고 있지만 농사를 짓진 않아요. 이거는 경자유전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 이것이 경자유전의 법칙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죠. 광복이 되고 나서 재헌국회가 설립이 되고 활동하기까지도 끊임없는 잡음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순서를 거쳐가지고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재헌국회 활동이 되는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모스크바 3상 회의에 대한 건데, 자, 밑줄은 이 회의가 개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신문으로 보는 현대사,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이라는 제목으로 이 회의가 상황을 왜곡하여 보도한 신문기사다. 이게 좀 한몫을 했어요.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분할을 점령을 주장했고 미국은 신탁 통치하지 않고 그냥 즉각 독립을 주장했다라는 오보가 난 거예요. 신탁 통치에는 소련과 미국도 동의한 부분이에요. 미국도 신탁 통치 하자고 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오보가 난 거죠. 이걸 들은 한국 사람들은 미국은 우리를 독립시켜 주려고 하고 소련은 우리를 반토막 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오보가 지금 나간 거죠. 우리가 광복이 되고 나서 한반도 어떻게 통치할 건지에 대해서 모스크바에 모여서 미국이랑 소련이랑 영국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단 말이죠. 모스크바 3상 회의에 대한 얘기인데 언제 개최가 되느냐? 일단 광복은 돼야 되죠. 광복이 되고 나서 어느 시점이냐면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이 지금 안 됐죠. 정부가 없으니까 이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란 얘기를 나누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광복이 되고 나서 그 해 12월 달에 바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연도가 넘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밖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옳은 것은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이다. 신탁 통치 반대하는 집회가 있고 가 장면이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죠. 사이에 뭐가 낄 수 있을까?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는 거 굉장히 나중 일이죠.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일이잖아요. 4.19 혁명, 이승만이 하야하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 뒷시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유신헌법 공포, 이거는 훨씬 더 뒤에 나오는 박정희 정부 때 일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총선거를 하고 나서 재헌국화 만들고 그 다음에 정부가 수립이 되죠.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4번밖에 없네요. 4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동백꽃을 따라서 이 동백꽃이 이 사건의 상징화입니다. 상징화. 자,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의 배경이 된 가는 미군 정기에 시작돼서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당시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똑똑 떨어진 동백꽃이 희생된 주민을 상징을 합니다. 이거 제주 4.3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죠.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4번 재헌국회 보겠습니다. 미출군 국회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자료는 유엔 결의에 따라서 치러진 총선거로 50 총선거로 출범된 이 국회 개회식의 광경을 담은 화보입니다. 요거는 재헌국회죠. 헌법 제정하고 최초의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헌국회.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재헌헌법 제정하죠. 그러려고 만들어진 국회니까. 반민족 회귀 청원법, 처벌법, 반민특위 제일 먼저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요거 만들고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비준하였다. 요건 재헌국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이제 한국전쟁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국회가 아니고 이 다음 국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3번이 답이고요.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게 재헌국회 대표적인 활동 중에 하나였죠. 이것도 맞는 얘기. 그래서 오답은 2대 국회 활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 정부가 남한 정부가 탄생은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가 탄생을 하고 나서 우리가 처음으로 뽑은 대통령인데 그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처음 또 독재 정권이 수립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로 표방이 되는 이 대한민국의 초반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다음 시간에 이승만 정부 이 카테고리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